네, 뉴스 정면 승부 박영식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정청래 대표 얘기했으니까 그 김민석 총리 얘기를 좀 해보죠. 김민석 총리가 오늘도 한 유튜브에 나가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서울시장 관심 안 나간다. 당 대표 모르겠다. 이런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실제 메시지대로가 진심인지 아닌지부터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박영식 평론가님부터 좀 분석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그러니까 언론에 드러난 지금 구도를 보면 사실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 오세훈 시장을 사실 많이 붙여놓는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언론이 정치인들끼리 싸움 붙이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런 습성이 일부 있긴 한데 그런 구도가 형성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딱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여권 주자, 민주 진보 진영의 주자가 없다라는 평가가 여의도 정가에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언론지상에 드러난 김민석 대 오세훈 대 김민석 여기에 좀 기인해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분출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에 좀 들어가다 보면은 정책에 대한 견제 그리고 더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위반이나 제도 위반이 가능한 사람은 국무총리 아니겠느냐. 특히 최근에 들어서 본다면 한강버스도 그랬고 광화문 조형물도 그렇고 종묘에 대한 논란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김민석 총리가 사실 드러내놓고 반박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시장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일까? 즉 단일 이슈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크게 이제 볼륨을 높여서 내가 오세훈에게 대항할 수 있는 오세훈 저격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현직 의원들 말고 현재 총리를 맡고 있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총리 측에서는 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고 당대표 출마에 대한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지 않느냐라는 선택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 뭐 오늘 내일 모르고 내일 모르죠. 그 MBTI 끝자리가 J인 사람은 적응하기 힘든 게 한국 정치 아닌가.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보통 그런 건데 일단 김민석 총리가 지금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일단은 서울시장은 나가고 싶지 않다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당대표를 할 거냐 뭐 등등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 사실은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고 다만 정치적 셈법을 가지고 본다면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 나가는 것보다 국무총리 입장에서 나중에 당대표에 도전하는 게 만약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고 하면은 당대표에 도전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이제 나은 선택지일 수 있어.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라는 건 어쨌든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데 이 총리를 던지고 서울시장에 이 출마한 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전에 사례도 없을 뿐더러 그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붙을 것이고 그다음에 선거라는 게 아무리 뭐 한쪽에 유리한 구도라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이제 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 김민석 총리는 20몇 년 전에 사실 또 서울시장 도전한 적도 있고 네. 뭐 그런 맥락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탐탁치 않을 수 있고 정책 셈법으로 봐도 반면 당대표의 경우에는 당대표의 김민석 총리가 나중에 이제 나간다고 하면 승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건 이제 당의 내부의 어떤 그러한 판단인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대표가 되면은 가령 이제 여의도 셈법으로는 뭐 공천권이나 이런 거를 쥐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사실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모델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당대표가 돼서 이제 좀 이렇게 장악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대권도 바라보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꿈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셈법을 봤을 때도 또 당대표가 유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또 그 사례도 있고 네. 이 전례가 있으니까 또 이건 논란도 이제 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겠다. 근데 그것도 다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방금 이제 김민석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서울시장 출마를 이제 많이 이제 바라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되면요 챙겨줄 수 있는 인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람들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유니트
그 단위로 해가지고 사실상 대선 캠프를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임기 동안에는 또 이제 먹고 살 수도 있고 또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 주변에서는 서울시장 많이 바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게 왜냐면은 조원 시엔에서 보면요. 여론조사 나왔는데 제가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짧은 아주 뭐 작은 차이긴 합니다. 어쨌든 국무총리가 이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보면은 내가 서울시장 나간데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걸 확신할 수가 없다. 20년 전에 한번 되게 당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면 아예 접근하지 않으려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세훈 공격을 말을 줄이고 있죠. 지난번에는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뭐 한강버스부터 해가지고 종묘 세운상가 개발 이런 것들 다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관심사가 이미 당대표로 넘어간 거 아니겠느냐. 또 실제로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당대표가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대표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당대표 나가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명청 갈등을 깔끔하게 해소하려면은 자기같이 유력한 정치인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재명 대통령 뜻이 그러할 거다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정부 여당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일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론에서 많이 이제 프레임으로 만들었던 김민석, 오세훈, 김민석 구도가 누구에게 가장 이제 유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있었던 어떤 접근법을 좀 새로 바꿨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아까 이제 언급이라든지 특히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격을 김민석 총리가 만약 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면 그것을 좀 늦추거나 하지 않는 방향을 왜 정무적 판단으로 이제 바꿔서 더 줄였느냐라고 본다면 이 논란이라기보다는 이 구도가 부각돼서 좋은 건 사실 오세훈 시장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저마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오세훈의 대항마이다라고 해서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한강에 직접 뛰기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저격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뭐 한강버스라든지 여러 서울시장으로서의 실정이 행정 미스가 한강버스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미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어떤 시장 대결 구도가 부각이 되면서 자신의 이 실정 자체가 좀 뭐랄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효과가 전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장면들이 실제 노출되다 보니까 저는 정부 여당 차원에서 이거를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총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구도에 부각되고 노출되는 것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을 더 키워주는 꼴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무총리를 하다가 서울시장에 출마한 경우로는 이제 고건 총리가 과거죠. 네, YS 때 총리를 하고 DJ 정부에서 공천을 받아서 이제 당선이 됐고요. 떨어진 케이스로는 정원식 총리와 한명숙 총리가 총리 출신으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낙마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전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국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이제 당대회를 했고 그래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98.6% 찬성률로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뭐 단선이니까 98%대는 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퍼센트를 차지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개헌 얘기도 하고 뭐 공동 교섭단체 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꺼내고 있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와의 대장동 토론이 좀 잡힐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뭘 해야 될지 김민하 평론가님도 이번에 얘기해 보실까요? 일단 뭐 조국 대표가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선되는 건 뭐 이 당연한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 자체가 이제 조국 대표가 주도한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봤고 문제는 이제 조국 대표가 그러면 이렇게 전면에 나서면 대표로 나섰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당을 끌고 갈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관심사인 건데 지금 보면은 양당의 어떤 독점 구도 이런 걸 비판을 하면서 이슈에 있어서는 좀 더 진보적인 부분을 갖고 가겠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개헌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이 방송에서 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민주당하고의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좀 좌측에서 찾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원래는 과거에 이제 제3세력을 추구했던 정당들이 갖고 가는 그런 포지션을 일정 정도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간에 이제 과거에 뭐 이래저래 얽혀 있는 그러한 관계라든가 사실은 한 집안 출신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네. 그리고 지금 조국 대표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조국혁신당에 있는 핵심 인사들이 현역 의원들이나 다 포함해서 민주당하고 뭐 그렇게 차별화가 딱 되는 어떤 정책적인 뭐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다든지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노선에 근거해서 이 좀 행동을 해왔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조국 대표가 새롭게 조국 대표가 탄생을 했으니까 이제 이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의도 계산법으로는 뭐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남았는데 여의도 계산법에서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이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새로운 그러한 노선으로 갈 수 있는 거냐. 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네. 그 어려운 거를 얼마나 해내느냐에 사실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전략도 여기에 좌우될 것이고 그 성과가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도 여기 좌우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네. 조국 대표께서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토지 공개념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보유세 들고 나오고요. 근데 이게 조국 대표가 과연 할 얘기인지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토지 공개념 하려면요. 일단 사회적으로 일단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이건 반시장주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했던 옛날에 이제 토지 공개념 제도는 유사해가지고 아직까지 사회주의적 발상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이제 본인이 얘기할 상황 아니다. 왜냐하면 운동학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캠코에서 나라 돈 빌려가지고 갚지 않은 돈이 지금 90억이 넘습니다. 거의 100억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나라에서 돈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100억 배째라는 식으로 사회 환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보유세 같은 것도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민정수석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인 정경심 여사한테 빨리 경남에 있는 무슨 땡땡 아파트를 처분해야겠다.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라고 본인이 직접 문자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땐 자기가 보유세 관련돼 가지고 이자를 내거나 세금을 내게 될 때는 폭탄이라 표현을 하면서 국민들이 보유세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슨 정의로운 정책인 듯 이렇게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면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번에 조국 전 대표가 YS 얘기를 했었거든요. YS 정신을 자기 이어받아야겠다. 왜 이런 YS 얘기를 갑자기 했을까? 조국 혁신당에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은요. 정당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가치와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1인 정당과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입시 비리라든가 문서 위조 이게 무슨 정당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부산에서 가져온 게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YS 정신을 끌고 와가지고 마치 YS의 민주적통을 잇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일성을 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반감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장동 관련해서 토론하는 거는 이거는 아마 민주당에서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거 빨리 시간이 지나가지고 잊혀지길 바라는데 이렇게 집권 야당의 대표 그 더군다나 판사 출신이니까 훨씬 더 이 내용 사건의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과 공개 토론을 하겠다는 거 이제 민주당의 악재죠. 그래서 네. 민주당이 보기에는 조국 대표가 굉장히 미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도와주는 듭니다. 게 아니다. 그렇죠. 이것이. 네. 네. 저도 이건 이제 대장동 토론 관련해서는 요거 한정에서는 지금 이준호 대변인님 말씀에 동의를 일부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조국 대표의 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조국 혁신당을 만들고 이제 사람들을 규합했을 때부터 이제 쇄빙선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더 이제 진보적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일성이었고 민주당과 다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대통령 만드는데 동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내란의 진압과 종식을 돕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서 특히 이제 대통령실 이 원하는 바 대통령의 지지율이 숨고르기를 넘어서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만약에 대의라고 한다면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속한 조국 혁신당의 목적이라면 대장동 토론은 정무적인 판단이 좀 많이 미스가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토론을 거절하고 장동혁 대표와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장동혁 대표가 이 항소 포기 논란이라든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 원외 집회 장외 집회라든지 원내에서 많이 분출이 됐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스피커를 더 키워주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고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공간을 넓혀주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 측면에선 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준우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정책의 문제를 이제 어떤 개인의 문제와 엮여가지고 이렇게 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토지 공개념과 관련돼서는 토지 공개념 얘기하면 항상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사회주의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이 개념은 노태우 정권 때 조순 부총리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 경제학계의 대부시지 않습니까? 네. 케인스주의에. 근데 조순 사실 경제부총리가 주장을 했던 바 있는 거고 그때 도입을 하자고 했던 거고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 노태우 정부가 이제 사회주의 정부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개념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여러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이제 뭐 이 그런 것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디테일한 비판이 필요한 것 같고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미 저 문재인 정권 때 했거든요. 네.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했는데 별로 뭐 재미 본 것도 없고 저는 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 항상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신영식 건설부 장관이 처음 이 개념을 공개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버전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좀 이념 논란에서는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가벼운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던 중 대충 끝내고 소폭을 말아 먹어서 너무 취해가지고 경호관한테 엎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윤건영 의원이 지금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 라디오에서 했는데 신빙성 있게 좀 들리기는 합니다. 이게 하여튼 계속 만취했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준우 대변인 짧게. 아니 일단 이게 사실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윤건영 의원이 자기는 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누군가 소송을 걸면은 들은 출처가 어디냐 하면서 팩트를 따지게 되면 사실 문제 이제 허위 사실 유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결국 허위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사실관계 먼저 따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박유진 평론가님.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요. 네. 언론 보도를 종합하건대 윤석열 씨가 술을 좋아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해외 순방 갔을 때도 이제 소주 내지는 맥주를 뭐 페트로 가져갔다 이런 보도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 것이 이건 국가정보원 업무 보고를 받던 중에 그 자리 끝내고 바로 소폭을 말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만취해서 경호원에게 엎혀 나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여러 의혹으로 제기됐고 특검이 수사 과정에 있었던 이 내용들이 사실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술을 좋아했고 그만큼 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본인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언론 보도가 맞느냐 틀리냐 의원들 얘기가 맞느냐 틀리냐 본인이 인정한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국군의 날에 술 먹은 건 맞다라고 인정했는데 계란말이.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되겠느냐는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확실한 이게 저기가 타산지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이제 절대로 술을 입에 못 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박영수 평론가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